렉서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파티의 주인이자 그룹의 젊은 총수 이강준이 서 있었다. 재계에서 그는 악마라 불렸다.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혜성처럼 등장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남자.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의 아내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숙적인 한성그룹 한승호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1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그룹의 정략 결혼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서막처럼 보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군 한지수 씨. 강준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허리를 쥔 그의 소나기는 그녀를 부서뜨릴 듯이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증오와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익숙하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 완벽한 가면 무도회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배워왔다. 과찬이세요, 회장님. 그녀는 그를 단 한 번도 여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의 복수를 위한 인질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그룹의 파야카시 웨라와 비전에 대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지수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사랑하는 아내 한지수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지수 씨와 그녀의 아버지이신 한성그룹의 한승호 회장님께 저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복수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연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앞에서 장인어른과 아내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리는 모욕이자 선전포고였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희 렉서스 그룹은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성장해온 한성그룹을 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결혼 기념일에 자신의 아내 앞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수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그를 향해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그 침묵의 동의가 강준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고 뒤틀리게 만들었다. 연설이 끝나고 파티장은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때 강준의 주요 해외 투자자 중 한 명인 윌리엄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이 회장,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자네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셈인가? 이런 비이성적인 경영자와는 파트너십을 재고해 봐야겠군.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지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윌리엄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주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지수는 윌리엄 회장이 열렬한 미술 애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마크 로스코의 노 6작품에 대해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층이 아래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푸른색의 흔적은 작가가 의도한 희망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복선일까요? 그녀의 전문적인 질문에 윌리엄 회장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그녀와 함께 미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노예한 투자자의 마음을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대화가 끝났을 때 윌리엄 회장은 강준에게 다가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 회장 자네는 정말 복이 많은 남자야. 이런 보석 같은 부인을 두었으니 아내를 봐서라도 이번 투자는 없던 일로 하지 않겠네. 강조는 그 모든 상황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위기를 또 한 번 막아주었다. 그는 고마워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기분이 더러웠다. 그녀의 유능함이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다. 강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쓸데없는 짓을 했군. 네, 그 하차는 제주로 투자자의 마음을 돌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똑똑히 기억해도 너는 여전히 내 원수의 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내 발 아래에 완벽하게 무릎 꿇릴 때까지 이 복수를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내 그 하차는 제주로 투자자의 마음을 돌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똑똑히 기억해도 너는 여전히 내 원수의 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내 발 아래에 완벽하게 무릎 꿇릴 때까지 이 복수를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의 잔인한 말에 지수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서글프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이강준의 복수는 예고했던 대로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성그룹의 심장이자 한승호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한성건설이었다. 강준은 렉서스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증권시장에 풀려있던 한성건설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동시에 그는 한성건설이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던 국책사업 인천신항만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비리를 언론에 터뜨렸다. 그가 터뜨린 비리 정보는 입찰 가격과 로비 내역까지 포함된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한 내부 정보였다. 한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바로 그 순간 강준은 자신이 확보한 지분을 앞세워 한성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승호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이강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터뜨린 그 내부 정보는 오직 자신과 시집가기 전까지 자신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딸 지수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냐?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네 애비의 등에 칼을 꽂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닥쳐라. 한 회장의 절규가 소화기를 뚫고 지수의 고막을 찢었다. 내 딸은 이미 1년 전에 죽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배신자년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지수는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마저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 나왔다. 저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셔야만 했어요. 강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아픈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나는 원해. 네가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하는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내 아버지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든 순간을 바로 내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네가 그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만들어주지.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불타는 복수심과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잔인한 쾌감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10년 전 두 집안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고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어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악마의 존재를. 그녀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남자의 곁에서 그를 지켜야만 했다. 그가 진짜 악마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인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를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강준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죄인의 자백처럼 보였다. 그의 뒤틀린 확신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복수를 받아 마땅한 배신자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 사이에 비극적인 오해의 골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텅 빈 자신의 방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0년도 더 된 빛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앳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준과 그의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어린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극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강준아,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사진을 자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견뎌내야만 했다. 그가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어떤 모욕을 안겨주든 그가 잃어버린 기억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낼 생각이었다. 이강준의 복수는 거대한 파도처럼 한성그룹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한성건설의 경영권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는 한성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빼내왔고 그들의 주력 상품과 똑같은 미투 상품을 반값에 출시하여 시장을 교란시켰다. 언론에는 연일 한성그룹의 재무 위기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이강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의 복수가 잔인해질수록 한지수를 향한 그의 감정적인 학대 또한 극에 달했다. 그들의 저택은 이제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닌 아름다운 감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도청되었고 인터넷 사용은 감시당했으며 그녀의 모든 외출에는 감시자처럼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그는 매일 밤 일부러 다른 여자들의 짙은 향수 냄새를 묻히고 보란 듯이 늦게 귀가했다. 그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질투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무관심은 오히려 강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고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주는 모든 고통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의 상대는 강준이 아닌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악마 윤태석이었다. 윤태석. 그는 강준의 충직한 오른팔인 척했지만 사실은 렉서스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가진 뱀 같은 남자였다. 그는 강준의 복수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강준이 한성그룹과의 싸움에 모든 정신을 쏟는 동안 그룹 내부에서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강준의 복수심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태석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준이 한성그룹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렉서스 그룹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만들어 두 그룹을 한 번에 차지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의 덫은 홍콩의 유령 펀드라는 이름으로 강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홍콩의 한 사모펀드가 부도 직전에 한성그룹 채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펀드를 인수한다면 우리는 한성그룹의 최대 채권자가 되어 그룹을 단숨에 합병할 수 있습니다. 윤태석의 보고는 달콤한 독과 같았다. 복수의 눈이 먼 강준은 그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그 유령 펀드를 인수하는데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계획을 지수는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강준의 서재를 정리하다 그가 보던 계약서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계약서의 작은 불일치 조항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혹독한 경영 수업을 시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수많은 경영 전략과 위험 관리 기법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강준이 이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렉서스 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수작이라고 의심할 터였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윤태석 또한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준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은 중요한 계약의 최종 서명을 위해 자신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평소 즐겨 읽던 낡은 경영 전략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의 한 페이지, 포이즌 필 전략의 함정이라는 챕터에 붉은색 와인이 실수로 쏟아져 진한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어떤 년이 감히 내 책상에 이따위 짓을. 강준은 분노하며
하녀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와인 얼룩이 묻은 그 페이지의 제목에 자신도 모르게 고정되어 있었다. 포이즌 필, 독이 든 알약.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검토했던 홍콩 펀드 계약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지수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마침내 발견해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마터면 그는 적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그가 이 함정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수십 권의 책 속에서 이 페이지를 찾아내고 눈물을 흘리며 와인을 쏟아야만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희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윤태석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이강준이 그렇게 운이 좋은 놈이었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모든 변수의 중심에 모두가 무시하고 얕보고 있던 한 여자 한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하지만 섬뜩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결국 한지수의 몸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어진 고열과 몸살 끝에 차가운 저택의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강준의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귀찮게 됐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즉시 집안의 주치의를 호출했고 그녀의 상태를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듯 사무적으로 보고받았다.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녀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복수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그녀의 방문 앞을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수가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의사가 요청한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찾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녀의 방은 그녀 자신처럼 텅 비어 있는 듯 고요했다. 화려한 가구들 외에 그녀의 개인적인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하나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나무 상자만 빼고 강주는 강렬한 호기심과 의심에 이끌려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재에서 작은 도구를 가져와 아마추어답지 않은 능숙한 솜씨로 낡은 자물쇠를 부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10년도 더 된 빛바랜 사진. 그 안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과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어린 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는 이어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는 비웃었다. 분명 이 안에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온갖 위선적인 변명들이 가득할 터였다. 그의 예상대로 일기장의 첫 부분은 그의 잔인한 복수와 그녀의 고독함에 대한 아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확인하며 뒤틀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일기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영 지식을 동원하여 강준의 복수가 렉서스 그룹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윤태석의 경영 방식에 숨겨진 허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홍콩 유령 펀드에 대한 그녀의 기록을. 이 펀드는 함정이다. 강준 씨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 덫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태석 부회장은 왜 이 함정을 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그가 내 말을 믿어줄 리 없고 오히려 윤태석에게 나의 존재만 노출시킬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스스로 이 함정을 깨닫게 하는 것뿐. 그가 평소 즐겨 읽던 책, 그 책의 한 페이지에 아주 작은 힌트를 남겨두는 것. 제발, 제발 그가 나의 이 작은 신호를 알아봐 주기를. 강준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와인을 쏟았던 그날의 실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보냈던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피로 쓴 듯한 그녀의 절박한 다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증오한다. 내가 원수의 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원수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의 영혼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를 지켜야만 한다. 설령 그의 칼에 내 심장이 꿰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진실, 그의 복수의 정당성,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증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가 복수의 칼날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사실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가 파멸시키려 했던 원수의 딸은 사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지수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준은 황급히 일기장을 숨겼다. 지수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자신의 침대 곁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 늘 자신을 향한 증오와 경멸로 불타오르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지독한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자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강주는 자신의 서재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수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지켜야만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자신의 유일한 충신이자 복수의 동반자였던 한 남자 윤태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 그녀의 일기장에 쓰여 있던 진짜 악마라는 단어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의 방향이 180도 바뀌고 있었다. 한지수의 일기장은 이강준의 굳건했던 복수의 성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진실이 어쩌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정보팀, 팀 섀도우의 10년 전 사고의 모든 기록을 윤태석 부회장 몰래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조사하라는 극비 명령을 내렸다. 그의 복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칼날의 방향은 이제 더 이상 한성그룹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윤태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강준의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하며 한성그룹의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나리오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회장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들이 이번 사태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면 한성그룹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강주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속내를 감춘 채 윤태석의 계획에 동의하는 척했다. 그는 뱀의 목을 치기 위해 뱀이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칼이 준비되기도 전에 비극은 먼저 찾아왔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자신의 제국이 사위의 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승호 회장이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그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던 지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복잡한 감정과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는 강준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쾌감이 아닌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고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위험한 맹수를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움과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만두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제발, 이제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강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 싸움은 저희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어요. 당신이 무너뜨려야 할 진짜 적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적은 지금도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해. 강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심장이 그녀의 말에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절규는 그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경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 될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보세요.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그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 그것은 자신을 증오하는 남자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순수한 사랑 고백이었다. 강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닿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강주는 차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윤태석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진실에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윤태석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자신의 개인 비선 미센을 통해 팀 섀도우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윤태석 부회장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의 통화 내역, 자금 흐름, 사적인 만남까지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그의 복수의 칼날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가 진짜로 싸워야 할 적,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진짜 악마를 향해서 이강준의 비밀 지시는 거대한 제국의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의 충직한 그림자들 팀 섀도우는 지난 10년간 윤태석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준은 이중 생활을 해야만 했다. 낮에는 한성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는 냉혹한 복수기의 가면을 썼다. 그는 윤태석 앞에서 여전히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연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 틀어박혀 팀 섀도우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분석하며 10년 동안 속아왔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그리고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그가 복수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년 전 윤태석이 그에게 건넸던 결정적 증거, 즉 한승호 회장이 강준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기업 사냥꾼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 그것은 한 장의 사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힌 두 장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최첨단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한승호 회장의 비리를 증언했던 익명의 증인. 그는 윤태석이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전과 경력이 있는 사기꾼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팀 섀도우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이 윤태석의 각본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강준의 복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그의 분노, 그의 증오, 그리고 한지수를 향했던 그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은 사실 한 남자의 거대한 사기극에 노란한 어리석은 꼭두각시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지수를 향한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한편 병원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던 지수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낯선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자신의 통화 내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잡음, 윤태석.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태석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은 곧 강준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챘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위험해. 윤태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10년 전 강준의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하여 죽였던 것처럼 그는 이제 강준마저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이 위험을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고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윤태석을 자극하여 계획을 앞당기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그와 그녀 단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암호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강준의 집무실로 발신이니 한지수로 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윤태석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녀는 별거 중인 아내가 남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낸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다. 강준은 복잡한 심경으로 소포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와 빛바랜 동화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부러진 하얀색의 킹킹 체스말.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와 지수가 함께 체스를 두며 만들었던 그들만의 비밀 암호. 하얀 킹이 위험하다. 그것은 게임의 판도를 떠나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쳤음을 알리는 최고 등급의 비상 신호였다. 지수가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 위험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이진수 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방금 회장님의 전용 차량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절단된 것을 정비팀에서 발견했습니다. 강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지수의 경고가 없었다면,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차를 탔더라면,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윤태석이 마침내 칼을 빼어든 것이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과거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강주는 부러진 하얀 킹체스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혼란이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에 대한,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단 한 사람 지수를 지켜내야 한다는 차갑고도 뜨거운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권강준의 세상은 그날 이후 완벽한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다. 그의 저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철옹성이 되었다. 그는 윤태석의 살이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현재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팀 섀도우를 총동원하여 윤태석을 올가맬 마지막 증거, 즉 10년 전 사고와 지금의 살인 미수 시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스모킹건을 찾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윤태석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자신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강준의 저택이 요새처럼 변한 것을 보며 그는 강준이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준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그를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더 대담하고 더 확실한 두 번째 덫을 놓기 시작했다. 며칠 뒤 렉서스 그룹이 건설 중인 평택의 한 화학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회장님, 이번 사고는 현장 수습이 시급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여론을 잠재우고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합니다. 윤태석이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강준에게 건의했다. 강준은 이것이 덫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그룹의 총수로서 이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완벽한 경호를 준비하고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지수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너무나 자기적인 상황 전개. 그녀는 보고서의 데이터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불일치를 발견해냈다. 누출되었다고 보고된 가스의 종류와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의 종류가 미세하게 달랐던 것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더 위험한 가스를 소량 유출시켜 사건을 부풀리고 있었다. 이것은 강준을 공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가시면 안 돼요. 지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알고 있어. 강준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왕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성 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들의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이미 평택 공장 주변에 팀 섀도우 요원들을 모두 잠복시켜 윤태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윤태석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단순한 함정을 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준 몰래 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평택 화학공장. 강준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윤태석이 노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윤태석의 진짜 목표는 강준을 미끼로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지수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인질로 삼아 강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 지수가 강준을 걱정하며 공장 부근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주변으로 윤태석의 하수인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한지수 씨,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강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수의 목걸이에 몰래 부착해 두었던 위치 추적 장치에서 비상신호가 울린 것이다. 강준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진짜 목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따라온 지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사건은 공사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공장 뒤편의 야적장에서 벌어졌다. 지수는 윤태석의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 야적장의 가장 높은 곳에 쌓여 있던 수십 톤 무게의 거대한 강철 빔더미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태석은 미리 설치해둔 원격 조종 장치로 저 강철 빔들을 무너뜨려 두 사람을 한 번에 제거할 생각이었다. 지수야. 강준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현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하수인들이 잠시 당황한 틈을 타 지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윤태석이 원격 조종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끼익하는 섬뜩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산더미 같던 강철빔들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의 그림자. 강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수는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강준을 옆으로 밀쳐냈다. 안 돼. 강준의 절규와 함께 그의 몸이 안전한 곳으로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못했다. 콰르르릉.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십 톤의 강철 빔들이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세상은 다시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준은 무너져 내린 강철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붉게 물든 강철 더미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삐져나온 은색 드레스 자락을 발견했다. 그의 세상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수야, 한지수. 이강준의 절규가 먼지와 비명으로 가득 찬 사고 현장을 갈랐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피 흘리는 자신의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차가운 강철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경호원들과 구조대원들이 그를 억지로 끌어냈다. 그는 야수처럼 발버둥치며 다시 그녀에게로 가려 했다. 그의 눈에서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제발 죽지 마, 지수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녀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긴 눈은 두 번 다시 떠지지 않을 것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수술실 앞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옥의 시간을 걷고 있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간 그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과 차가운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후회라는 이름의 무서운 괴물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지수의 유류품이었다. 흙과 피로 더러워진 작은 핸드백,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몇 가지 소지품들. 강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류품들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만년필 한 자루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만년필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심코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펜촉 대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녹음 장치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 명은 윤태석,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0년 전 그의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던 그 트럭 운전사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지수가 캐나다에서 그 운전사의 아내를 만나 비밀리에 녹음한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부회장님, 10년 전 그 사고의 진실을 이강준 회장님이 알게 되시면 시끄러워. 윤태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준은 아무것도 몰라. 그는 내가 지난 10년간 완벽하게 조종해온 내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는 한승호 회장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자신의 아내 한지수가 그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나를 위해 복수를 완성시켜줄 내 가장 충직한 사냥개지. 강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하지만 한지수, 그 계집애가 변수야.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10년 전 그 사고 현장에 그 애도 있었으니까. 그녀가 이강준과 결혼한 건 한승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이강준을 나에게서 지켜내기 위해서였지. 바보 같은 년. 자신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남자를 지키려 하다니. 사랑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잔인한 진실. 강준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복수는 거짓이었다. 그의 증오는 조작된 것이었다. 그가 지난 10년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달려왔던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손아귀 위에서 노란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한지수,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증오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의 아내.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순종, 그리고 그녀의 슬픈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를 향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강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끔찍한 고통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바로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강준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지워졌다. 그의 심장에서 모든 감정이 타버린 재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는 오직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더 검은
순수한 증오와 파괴의 욕망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한 파괴의 화신이었다. 한지수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 조용히 치러졌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요란한 곡소리도 없었다. 그저 국화꽃보다 더 창백한 얼굴에 이강준만이 텅 빈 장례식장을 유령처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정은 그녀의 심장이 멎던 그 순간 함께 죽어버린 듯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휠체어를 탄 한승호 회장이 힘겹게 장례식장을 찾았다. 두 남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한 여자의 죽음 앞에서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독한 후회와 같은 증오의 대상을 읽어낼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강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전의 복수가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복수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순수한 파괴 본능에 의한 피해 축제였다. 그는 윤태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윤태석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강주는 지수가 남긴 녹음 파일을 이용해 윤태석과 결탁했던 모든 비리 인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쥐고 그들로 하여금 윤태석의 모든 사업체에서 자금을 빼도록 만들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윤태석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사상 누각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그의 사회적 명예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강주는 언론사를 이용해 윤태석의 추악한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도박 횡령, 그리고 수많은 여자 편력까지.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 쓰레기로 전락했다.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벌레 보듯하며 떠나갔다. 마지막 공격은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강주는 윤태석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의 집, 그의 별장, 심지어 그의 부모님 묘지까지.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윤태석을 마지막 장소로 초대했다. 그곳은 10년 전 강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리고 윤태석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도로 위였다. 비가 내리는 밤, 윤태석은 텅 빈 도로 한가운데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앞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저승사자처럼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강준이었다. 오랜만이군 윤태석. 강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네 이놈. 윤태석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강준의 뒤편에서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강준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작은 녹음기를 그의 귓가에 대주었다. 녹음기에서는 윤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강준은 내 꼭두각시일 뿐이야. 한지수, 그 바보 같은 년, 사랑 때문에 제 목숨을 바쳤지. 이제 알겠나? 강준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나직이 읊조렸다. 네가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갔는지. 윤태석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다 했다. 내 놈 부모도 그 멍청한 계집애도 다 내가 죽였어. 그러니 이제 너도 죽여라. 내 손으로 내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면 차라리 내 손에 죽어주지. 그는 강준을 도발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강준의 눈이 사리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건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총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던 또 다른 녹음기였다. 그는 윤태석의 자백이 담긴 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죽음은 너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너는 죽지 못할 거야.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살아있는 채로 평생에 걸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치르게 될 거다. 너는 네가 파멸시킨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매일 밤 꿈속에서 보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복수다. 그의 말이 끝나자 도로의 양쪽 끝에서 수십 개의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모든 것은 강준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윤태석은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복수는 끝났다. 강준은 빗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차가운 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의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윤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10년 전 비극의 진실은 바로잡혔다. 이강준은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았고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는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렉서스 그룹은 그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재계에서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악마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신센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지옥을 살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저택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여자를 위한 거대하고 슬픈 기념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지수가 사용하던 모든 공간을 그녀가 떠나던 날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해 놓았다. 그녀의 침실, 그녀의 옷장, 심지어 그녀가 쓰러졌던 복도의 그 자리까지. 그는 매일 밤 유령처럼 그 공간들을 떠돌며 그녀의 희미한 흔적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침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서재의 차가운 소파 위에서 간신히 눈을 붙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기장은 그의 성경이자 그의 지옥이었다. 그는 그녀의 글씨를 통해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사랑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똑같은 후회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신음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환영을 보았다. 햇살 좋은 오후 정원에서 말없이 꽃을 가꾸던 그녀의 뒷모습. 서재에서 책을 읽는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 그의 세상은 온통 잃어버린 그녀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한승호 회장이 그를 찾아왔다. 딸을 잃은 슬픔과 회사를 잃은 충격으로 그는 폭삭 늙어버린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한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자네 아닌가. 내게는 이제 자네만이 내 딸이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야.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강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수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작은 그림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어린 지수의 글씨로 그녀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옆집 강준이 오빠랑 체스를 두었다. 나는 또 졌다.
강준이 오빠는 얼굴은 무섭지만 사실은 아주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 어른이 되면 내가 꼭 오빠의 하얀 킹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퀸이 되어줄 거다. 강준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그 숭고한 사랑을 자신의 어리석은 복수심으로 직접 짓밟아 버린 것이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형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 없는 세상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녀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비석 앞에 그녀가 좋아했던 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자신의 이 끔찍한 후회와 미안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지수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애타게 흘러나왔다. 내가 다 이겼어. 그런데 네가 없으니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용서해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 나는 평생 너를 잃어버린 이 지옥 속에서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거야.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유일한 벌이니까. 그는 돌아섰다. 그는 다시 그의 텅 빈 제국으로 그의 차가운 왕좌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왕국에는 그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의 여왕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길고 잔인했던 복수극의 슬픈 결말이었다.